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다며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제안했습니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은 반성과 자기 성찰은 없고 집권용 부도수표만 남발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내용부터 정리해볼까요? 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쿠데타로 규정하며 국민이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가 송두리째 파괴되고 있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제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헌정 수호 연대를 구성하고 맞서 싸워야 한다며 정치 개혁 방안을 나열했는데요.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까지 소개하진 않았지만 국민이 의원들을 직접 견제할 수단을 제시하면서 중도 외연 확장을 노린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경제 분야에선 이 대표의 상징이기도 한 기본사회 필요성을 거듭 역설하며 공정사회의 길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누기만 하는 게 아니라며 성장과 회복이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창의와 자율의 첨단 기술 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며 주 4일 근무 등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추경이라며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하자고도 촉구했습니다. 자해사니즘이라는 새로운 의제도 제시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서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다 수용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은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 대표는 극단주의를 배격하고 공존과 소통, 대화와 타협의 가치를 되살리겠다며 국민 통합을 정치의 사명이자 책무로 지키겠다는 말로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부 여당 직접 비판은 최소화하고 성장과 중도 확장에 초점을 둔 연설이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대표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이 대표 연설에 여당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국민의힘은 반성과 자기 성찰, 행동이 없는 연설이자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 대표가 새로 제시한 잘사니즘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평가를 내놓았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반성과 자기 성찰이 없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잘사니즘, 이거는 어떻게 보면 뻥사니즘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앞서 아침 지도부회의에서도 여당은 이 대표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로지 집권을 위해 사실상 부도수표를 남발한다는 취지로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는데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전매 특허인 오락가락 정치가 점입가경입니다. 보고 있는 국민들이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내일 여당목 교섭단체 연설에 나서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대표는 채식주의자라 외치면서 치킨을 뜯어먹는 것과 같다고 비꼬았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내일 연설에서도 이 대표의 최근 우클릭 행보의 모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경제성장의 적임자는 여당이란 점을 강조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 대표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개헌 이슈를 꺼내거나 헌법재판소의 편향성을 지적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데요.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만 속도를 내지 말고 한덕수 총리 탄핵 의결 정족수부터 빨리 판단을 내리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오늘은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다는 소식도 들렸는데요. 어떤 발언이 오갔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당이 자유수호와 주권회복 의식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주면 국민의 사랑을 받지 않겠느냐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친윤계 의원 5명이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에 전해진 말인데요. 윤 대통령은 또 국민과 청년이 나라의 주인이란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걸로도 전해졌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했고 의원들은 그 사정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을 놓고도 대화는 나누었지만 말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을 접견한 건 지난 3일 당 지도부와 나경원 의원, 지난 7일 윤상현, 김민전 의원에 이어 이번이 3번째입니다. 접견을 간 의원들은 인간적 도리 차원이라고 했지만 당 안팎에서는 중진급 의원들이 재차 윤 대통령을 찾는 데 대한 우려 섞인 시선도 감지됩니다. 한 비윤계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안쓰러우면 아예 거기서 살면 될 것 아니냐며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도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오늘 이후 정치인의 접견은 최소화할 거라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내란 옹호 논란으로 상정이 무산됐던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논의할 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회의가 열리는 14층으로 몰려들어 농성을 벌이고 이후에는 인권위 건물 1층에 모여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양동원 기자, 오늘 인권위에서 논란이 된 안건을 재상정한다는 건데 지금은 회의가 시작됐습니까? 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었는데요. 예정보다는 조금 늦은 시각인 3시 20분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에는 헌법이 부여할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에게는 잘못이 없고 부당성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는 내용을 담겼습니다. 또 지금까지 국회가 야당의 의석 숫자를 무기 삼아 정당한 사유 없이 탄핵 소추안 발의를 남용해온 게 오히려 국헌 문란이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내란 옹호 안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인권위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안건 대표 발의자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윤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헌법재판소를 없애야 한다는 등의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달 20일 해당 안건의 심의를 시도했지만 직원들과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해 무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은 오늘 아침 SNS에 극좌파 폭도들이 지난번처럼 폭동을 일으킬지 모르겠다. 지금 대한민국은 극좌파 세상이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회의 개최를 앞두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권위로 모여들었다고 했는데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아침부터 회의가 예정된 14층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 20여 명이 4시간 넘게 농성을 벌이다가 오후 1시 반쯤 경찰 설득에 철수했습니다. 이들은 엘리베이터가 도착할 때마다 신원을 확인해 인권위 직원이나 경찰 등으로 확인될 경우에만 출입을 허용하는 등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벌이던 인파와 합세해 100여 명이 인권위 건물 1층을 메우고 탄핵 무효 등 구호를 외쳤고 격분한 참가자들 일부는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지하주차장 출입구나 계단 등을 지키고 서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충돌을 우려한 탄핵 찬성 시민단체들은 오늘로 예고했던 안건 상정 규탄 집회를 취소하고 내일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한개 기동대 60여 명을 투입한 경찰은 1층 엘리베이터에서 건물 진입을 통제하면서 인권위 회의 방청 권한이 있는 사람들만 출입하도록 했습니다. 회의장에서는 현재는 비공개 안건을 먼저 논의 중이고 이후에 해당 안건을 논의할 때 방청을 신청한 사람들이 입장하게 될 텐데요. 안건 논의 과정에서 찬반 양측의 항의와 인권위원들 사이 격론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내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이런 가운데 심판정 증언과 다르더라도 수사기관 기록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헌재 원칙에 대해 잘못된 선례를 따르고 있다는 윤 대통령 측과 문제가 없다는 헌재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차정은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이번 주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 신문 일정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헌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7차 변론 기일을 엽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후 2시부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가 진행된 구체적인 경위나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의혹 등에 대해서 신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각각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증인으로 출석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오는 13일 예정된 8차 변론 기일에는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과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심판정에 섭니다. 네, 지금까지 예정된 변론 기일은 이번 주가 마지막인데요. 헌재가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네, 헌재가 이번 주 목요일 이후로는 추가로 변론 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헌재 관계자는 변론 종결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이 수시로 모여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양측의 최후 진술을 듣는 절차도 거쳐야 하는 만큼 당장 이번 주에 변론이 종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상당수를 기각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해선 채택을 보류했는데 이들을 증인으로 부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졸속 심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입장문을 내고 탄핵 심판에서는 증거 법칙을 완화 적용한다는 헌재 방침에 거듭 반발했습니다. 증인들이 심판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검찰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이라도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전례를 따라 퇴행적인 결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성질도 다르다면서 헌재법 40조에 따라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증인의 피의자 신문 조서와 심판정의 증언 내용이 다른 경우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가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조금 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 변론 기일도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 사건의 2차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국회 측은 우원식 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심판을 청구한 배경에 대해 절차적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의 안정성 회복을 위해 시급하다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과거 국민의힘이 마은혁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특위에 참여하겠다며 국회에 보낸 공문도 이번 변론 기일의 쟁점이었는데요. 공문을 보면 여당도 마 후보자 임명에 합의한 것 아니냐는 재판관의 질의에 최대행 측은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바뀌기 전 헌재 소장 임명에 야당이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실무진이 서류를 보낸 것이라며 최종 합의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오늘로 변론 절차를 마치고 재판관 평의를 거쳐 추후 선고기일을 양쪽에 통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차정은입니다. 가상재산 투자로 거액을 번 사실을 숨기려고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재산 신고 시점에 가상자산은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어제 전남 여수해상에서 대형 어선이 침몰해 5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해양경찰이 바다에 가라앉은 선체와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이틀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연호 기자. 네, 전남 여수 해양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장 수색 상황 설명해 주시죠.
네, 해경이 이틀째 이 사고 해역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종자 5명을 찾았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해경은 하늘과 바다 그리고 수중에 이르기까지 입체적인 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사고 이틀째가 되면서 수색 범위도 대폭 넓힌 상황입니다. 선체의 위치와 해류 등을 고려해서 해상 가로 83km, 세로 64km 해상을 6개 구역으로 나눠서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있습니다. 해상 수색에는 경비함정과 해군함정, 민간 어선 등 40여 척과 항공기 9대가 동원됐습니다. 침몰한 어선은 사고 지점과 370m 정도 떨어진 곳 수심 80m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해군도 수중 무인 탐지기를 투입해서 실종자들의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승선원 14명 중에 현재까지 실종자는 모두 5명인데요. 이 가운데 한국인이 3명이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인이 각각 1명씩입니다. 이번 사고로 현재까지 66살 선장 등 한국인 선원 5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승선원 가운데 4명은 검시 결과 익사로 추정됐고 어제 가족에게 인도됐습니다. 어제 저녁 추가로 발견된 선원은 오늘 검시를 거쳐 가족에게 인도될 예정입니다. 사고 선박 생존자는 진술에서 배가 기울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밖으로 나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왼쪽으로 뒤집혔다고 했는데요. 해양경찰은 사고 어선이 조난 신호를 보낼 틈도 없이 급격히 기울어 침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0톤급 이상의 대형 어선이 2.5m 파도에 전복해 침몰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상 악화로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해경은 선체 수색과 함께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사고 원인 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기상 상황에 따라 선체에 잠수부를 투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선체를 인양하는 것도 선사 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여수 해양경찰서에서 YTN 나인호입니다. 다음 날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추위가 완전히 풀리겠습니다. 하지만 늦은 밤부터 모레 사이 전국에 또다시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야외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경의선 숲길에 나와 있습니다. 내일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른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낮 동안 추위가 많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이 영상 2.5도를 보였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공기가 더 부드러워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6도까지 오르는 등 비교적 온화하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점차 하늘빛이 흐려지겠습니다. 대기질은 대체로 양호하겠는데요. 다만 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 충북 지역은 대기 정체로 인해 밤한때 공기가 탁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서울과 전주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대구는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아침에 비해 기온이 10도에서 15도가량 크게 오르면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내일 서울 한낮 기온 6도, 광주와 대구는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늦은 밤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정월대보름인 모레는 전국에 또다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와 눈은 모레 오후 늦게 북서쪽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하겠는데요. 따라서 달맞이는 밤사이 중부 등 일부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지기 쉬우니까요.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박용창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배종창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 주말 대구에서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죠. 여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 특히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이 다수 참석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국민들까지도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저는 비상계엄을
100% 계몽령이라고 확신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 되고 제2의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경제적 시장으로서는 5.18 그 신성한 그곳에서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집회를 허락했다가 만약에 광주 시민들과 불상사가 날 수도 있으면은 허락하지 않는 게 당연한 것도 아니에요. 찾아올 걸 찾아와야지. 절한길 씨인지 뭐 김한길 씨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분이 5.18 거기가 어디라고 거기 와서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제 동대구역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대구 경북 국회의원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1일 부산 집회에는 현역 의원 4-5명만 참석을 했는데 현역 의원 참석 규모가 2배 이상으로 늘은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탄핵 반대 열기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그래서 부산에선 한 4명인가요? 한 5명 정도 국회의원이 참석했는데 이번 동대구역 탄핵 반대 집회에는 11명이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지금 탄핵 반대 열기가 무척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현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히 20대, 30대, 2030 젊은 세대들이 상당히 많이 동참했다. 그 같은 점에서 지금 탄핵 반대 열기가 세대를 뛰어넘어서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 일전에 최근에 그 윤 대통령 지지 국민 변호인단 모집에 한 12만 명 정도가 지금 참여했다고 하고요. 그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6만 명 정도가 2030 세대였다. 이러한 점은 지금 단순히 보수층의 결집을 넘어서서 오죽하면 계엄했겠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오죽하면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 변호인단이라는 게 변호사들의 모임은 아니고 그렇죠. 이제 일반 국민들의 모임, 팬들의 모임 좀 이런 거죠? 그렇죠. 정치적인 상징적 의미에서 국민 변호인단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예. 이렇게 집회 규모가 커지는 것이 전환길 효과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런 모습에 민주당은 집회 참석 여당 의원들과 연단에선 한국사 강사 전환길 씨를 한꺼번에 비판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탄핵 정국에서 도대체 국민의힘은 반성이 있느냐, 국민의힘 지지층은 동조될 일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탄핵 정국 속에 떠오른 인물이 전환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또 보수층들을 결집 또 집결시키는 전환길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결집의 효과를 내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이력도 상당히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TK 출신인데다가 또 일타 강사. 그러니까 상당히 사람들한테 좀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전환길 강사의 고향이 그쪽 지역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굉장히 보수 지지층이 호소하고 있는 것이 이 부정선거 반대한다. 부정선거 잘못됐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뭐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하면서 거의 정말 쭉쭉 이렇게 보수 지지층들을 이제 결집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우 높은 몰입 수준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환길 강사가 한마디 내뱉는 순간 와 하면서 이렇게 결집하는 효과가 있는데 뭐 이따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층이 결집하는구나라는 차원에서는 이해될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탄핵 정국이 어떤 쪽으로 흘러가게 될지 또 부정선거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또 인식이 될지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높은 몰입 수준과 함께 실제 나중에 상황이 전환될 때는
높은 청산 비용이 드는 거죠. 청산 비용이 든다. 그렇죠. 예. 민주당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너무 획일적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몰입할 때는 좋은데 국면이 전환될 때 이것을 청산하는 것에 따르는 비용도 상당히 들 수밖에 없다. 이 점도 염두에 둘 필요는 있습니다. 예, 지금 윤상현 의원은 전한길 강사 한 명이 국민의힘 의원 108명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청산 비용이 들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집회에 참석한 이철우 경북도지사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는데 이 지사가 어제 집회에서 정치행위가 금지된 고위 공무원이어서 발언 대신 애국가를 부르겠다 하면서 애국가를 불렀어요. 그런데 이 가사 하느님, 하나님 이 가사를 변경했다는 걸 두고 또 논란이 일고 있어요. 이철우 지사께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국가를 불렀고요. 그래서 이철우 지사가 부른 노래가 무슨 찬송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종교 중립 의무까지 위반했다라는. 그러니까 원래 비판. 애국가는 하느님이 보호하사, 하늘과 님을 합친 하느님이 보호하사인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으로 바꾸어 불렀다 이게 논란인 거죠? 그렇죠. 이제 그 부분만 이제 문제를 삼은 건데 이철우 지사는 찬송가를 부른 것이 아니라 애국가를 부른 것이다. 그리고 애국가를 왜 불렀느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위반 소지를 피해가기 위해서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애국가를 부른 것이다. 그 충정을 우리 취지를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집회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온통 두 쪽으로 지금 갈라져 있는 이런 상태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상대방을 실체를 인정하는 그러한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 보수층 지지자들도 민주당 쪽이나 탄핵 찬성하는 분들을 무슨 빨갱이다, 종북 세력이다 이렇게 매도해서는 아니 될 것이고 또 이제 탄핵을 찬성하는 쪽에서도 저희 국민의힘 지지자나 탄핵 반대 세력에 대해서 극우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나치고 과도하다. 어차피 지금 치열하게 양쪽이 논리적으로 다투고 있고 싸우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싸워 나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극우 세력이라는 그 발언,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엊그저께 대구 동대구역에 모인 대구 시민들 정말 십수만 명 내지 수십만 명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분들이 다 극우 세력인가요? 그렇지는 워낙에 않지 많은 않습니까? 사람들, 5만 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생각도 다양하고 스펙트럼이 다양할 것이다. 뭐 이런 분석이신 것 그래서 같습니다. 우리가 역지사지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탄핵 정국에 임해 나가야 되겠다. 그 말씀을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박용천 위원장께서 그 말씀도 하시지만 저는 이 상황이 참 자중되기는 힘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말 그대로 제가 우리 YTN에 나와서도 8년 전이 이 진영간 고리 500m였다면 지금은 5만 m예요. 그래서 단체장들도 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색깔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그 색깔로 인식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국가의 가사도 그렇죠. 잠시 뒤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강기정 광주시장도 이 진영간 대결 구도에 참여하는 식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 되냐면 정말 끝장 대결을 하겠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방금 전에 박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자칫 잘못하면 지금 종교까지 엮이는 상황이거든요. 헌법재판소는 이미 엮여버렸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정말 정치권에서야말로 자중자애를 이야기할 때로 보입니다. 이제 너무 과열된 집회 분위기를 언급하셨는데 이미 말씀하셨지만 보수 진영의 스피커로 부상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광주에서도 집회를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기정 광주시장이 불허를 했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자칫 이제 강기정 시장이 생각하는 것은 일각에서는 정치적 이유 때문일 것이다. 저도 강 시장의 경우에는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또는 소속이기 때문에 이걸 허용할 리가 없다. 그런 어떤 정치적인 판단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안전사고에 대한 염려일 겁니다. 분명히 광주라고 하는 지역은 그래도 워낙 5.18을 거론하는 그런 발언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워낙 이 첨예한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하고 있는 그런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칫 전한길
시가 가서 강사가 가서 연설을 할 때 안전사고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가 보수적 단체가 또는 전환길 씨가 광주시에서 전남에서 이렇게 연설을 하려는 또 하나의 이유는 수도권 이 보수층들 중에서도 호남 추량 인사들이 있거든요. 이들을 좀 결집하고자 하는 의미도 또 전략도 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박지원 의원은 5.18 거기가 어디라고 광주 지역에서 보수 집회를 여느냐 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쨌든 스타 강사가 참여하면서 이렇게 보수 집회의 동력이 이제 뜨거워진 거는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당 의원들의 고민도 깊어지는 것 같아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어제 중진 의원들과 만찬을 가졌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집회, 탄핵 반대 집회와 선을 어떻게 그어야 하느냐 이 부분도 고민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 잠시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이 광주 집회는 지금 배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복잡한 그런 측면과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도 쉽사리 집회에 참석해야 된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이제 광주도 보수의 목소리를 한번 경청해야 된다. 광주가 민주당의 전유물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광주에도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고 광주도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더 나아가서 보수층 유권자들, 보수층 국민들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광주 5.18 민주화 정신, 그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요? 표현의 자유, 그리고 비판과 저항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광주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한다. 한번 광주에서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 같은 차원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입장에선 안전사고 네. 그리고 충돌 우려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거듭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질서를 유지하고 또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다음에 한번 광주에서도 목소리를 들어보자. 그리고 마찬가지죠. 대구에서도 좌파나 민주당의 입장, 집회를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그렇게 역지사지 계속 경청해 나가는 소통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대표 팬카페인 제명인의 마을에 이재명 대표가 탄핵 찬성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이런 메시지가 올라온 걸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그렇죠. 이제 이 내용은 이재명 대표가 이 이른바 강성 지지층들을 이제 개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집회 동원령을 내린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집회에 참석자가 많지 않은 것을 놓고서 좀 독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해석하는 설명이 나왔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카페의 스태프가 이 대표가 지역 당원을 대상으로 보낸 문자를 돌린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문자는 옮겨 적은 것이다. 그렇죠. 예. 이 문자의 내용은 뭐 독려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엄중함을 아직도 이 전국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렸다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로 간에 신경전인 거죠. 최근에 이제 민주당의 고민은 좀 더 탄핵 동력을 살려가고 싶은데 그것이 살아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당원들과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측면이 있을 테고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제 보수 결집이라고 하는 물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자, 이럴 때 그러면 더 강하게 민주당에 대해서 대응하자 이런 성격으로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김기현, 추경호 등 친윤계 의원 5명이 오늘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대통령은 앞서 구치소를 찾은 여당 의원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민주당은 옥중 정치로 국민을 선동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자유수호, 주권, 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주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겠나고
생각한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우리 당도 똘똘 뭉쳐달라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정말 극소수에 불과한 극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을 선동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네, 의원들이 대통령을 접견한 게 오늘로 세 번째인데요. 여당 의원들의 이딴 접견, 그리고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를 보면 한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계엄은 정당했다. 그리고 우리는 똘똘 뭉쳐야 한다. 하나가 돼야 한다. 그리고 또 청년들을 향한 메시지도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희 당 소속 의원들이 윤 대통령을 면회가는 접견하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볼 문제가 아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만일 그 누구도 면회를 가지 않는다면 정말 기본적인 의리가 없다. 인간적 도리이다. 인간적 도리가 결핍돼 있다. 그런 또 비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윤 대통령은 어찌 됐건 저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고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고 또 동고동락을 한 그런 정치적 동지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대통령이 지금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어려운 지금 처지에 봉착해 있고 이런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면회를 가는 건 그다지 큰 흠이 될 일은 아니다. 다만 면회를 가서 이런 면회 접견을 통해서 어떤 그 정치적으로 악용을 한다든지 활용을 한다든지 그렇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비판을 하는 건 좀 과도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윤 대통령께서 오늘도 뭐 2030 이야기하고 또 이제 똘똘 뭉치자 그런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현직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을 피고인으로서 본인의 방어권을 또 행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크나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대통령이 잇따라 옥중 메시지를 내기도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 접견이라고 해요. 대통령 측에서도 이제 이만하면 됐다, 선을 긋자 이런 입장인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일반인 접견은 안 하고 그러면 뭐 변호인단 위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이 약간 숨고르기일 수도 있다라는 인식도 강한데 그런 이유는 지금 헌법재판소가 변론 기회를 더 확대하느냐, 연장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중요한 국면이 됐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지금 이 옥중 정치가 어떤 상황이냐면 시계를 대선일 2022년 3월 9일 이전으로 돌려놓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층에서 머리에 떠올릴 때 국정 운영을 하던 때의 대통령에 대한 평가 그 외에 복잡한 사안들이 많았잖아요.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 또는 의정 갈등 생각 안 해요. 지금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을 똘똘 뭉쳐서 또 한 번의 윤명 대첩, 또 한 번의 대선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번의 경쟁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번의 전쟁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박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엄은 정당하다. 법적 대응을 해야 된다. 이 청년을 확보하는 것도 보면 대선 때 기억나실 거예요. 세대 포위론. 그대로 또 이게 재설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옥중 정치를 통해서 커플링화. 완전히 지금은 보면은 우리가 탄핵소추 가결될 때만 해도 디커플링 이야기 어떻게 탄핵의 강을 걷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지금 일체 안 나옵니다. 완전히 대통령과 더 하나로 가는 연장선상에 전환길 강사도 등장하는 것이거든요. 지지층은 더 결집하는 것이고 지금 잠시 이제 면회를 조정하는 것은 지금 헌법재판소의 국면이 매우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런 숨고르기, 전략적인 완급 조절, 고민 이런 부분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과 대통령이 하나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여당이 딜레마에 빠졌다 이런 분석도 많잖아요. 대통령과 불원불군의 관계다. 가까이도 멀리도 할 수 없는 관계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그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이 비상계엄과 또 이 탄핵 사태에 대한 견해가 저희 소속 국회의원들 안에서도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권영세 위원장이 당론을 정할 수도 없고 정한다고 해서 실현되지도 않을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당 소속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 개개인의
개인 판단, 개인 의견에 맡기는 게 온당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따라서 면회 가는 부분, 또 윤 대통령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생각 이런 부분은 개개인의 판단에 맡긴다라는 게 지금 저희 당의 기본 입장입니다. 예, 대통령의 옥중 정치까지 살펴봤고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습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3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제안한 가운데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한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당 반응까지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습니다.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자,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그냥 무슨 말씀하시는지 좀 들어주세요. 마저 하십시오. 우리 박충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요. 자, 이제 해도 되겠죠? 채식주의자라고 외치면서 치킨을 뜯어먹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을 기만하고 타인을 기만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자칭 실용주의를 믿어주는 국민은 없습니다. 리플리 증후군의 또 다른 거짓말로 보일 뿐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3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제안하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는데요. 국민소환제, 국민투표로 국회의원 파면시킬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말 그대로 더 이상 국회의원직을 못하도록 소환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지방선출직, 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장의 경우에 기초단체 시장 경우에는 이제 일정한 수 이상이 이제 모아지면은 그것을 발의해서 바로 주민 소환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했는데 있었죠, 그런 사례가.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은 없단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부분들을 언급해서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축소하겠다라는 것은 우리 시간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우향우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지만 잘하고 있다. 또 실천만 된다면 좋은 것도 있다라는 평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겠죠. 구체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실천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포용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구체성까지는 왔어요. 추경 예산에 대해서도 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인데 여기 실천성이 하나 결정적인 게 좀 빠져 있다. 이게 뭐냐면 더 국민들이 원하는 건 당장 할 수 있는 거. 국회의원 풀체포 특권, 면책 특권 그거 바로 내려놔 버려라. 그거는 바로 법률상으로도 빨리 통과시켜버리면 되겠죠. 사실 이 대표가 주장한 적이 있었잖아요. 풀체포 그렇죠. 특권. 그리고 말을 바꿨다는 비판도 명시적으로 있었고요. 해서 해버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얼마 전까지 이재명 대표가 다투었던 그 반도체법의 52시간은 근로기준법으로 빼고 반도체법은 지금 우리가 시급합니다. 당장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관세가 붙고 이게 칩스법에 따라서 우리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부분은 빨리 통과를 하고 당내에서 몇몇 반대가 있더라도 이걸 일단은 어느 정도 완충하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가운데 본인의 이런 공약들을 집어넣는다면 이런 건 상당히 효과적일 수가 있을 테고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이른바 비명계 아까도 국민의힘 박충건 의원에게 하고 싶은 발언 하세요. 그 발언을 하라라고 대상이 국민의힘의 박충건 의원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 박용진 전 의원이거나 김경수 전 지사이거나 그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라면 안성맞춤이 되겠죠. 네, 비명계의 목소리도 담아야 한다는 얘기까지 해주셨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나눠보기로 하고요. 지금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먹사니즘, 잘사니즘 얘기하는 것은 뻥사니즘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도 했고 채식주의자가 치킨을 뜯어먹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저도 봤습니다. 오늘 저희 당 성명 그리고 저희 당 중진들 지도부의 입장 들어봤는데 상당히 강력한 어조로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 입장은 그렇게 강력하게 비판하고 싶진 않다. 일단 연설문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오늘 연설 태도, 애티튜드 역시
그다지 나쁘진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성장이란 단어를 28번 언급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만큼 지금 우클릭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먹사니즘을 뛰어넘어서 잘사니즘이라는 표현도 그다지 나쁘진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다만 지금 배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천의 문제, 과연 이게 행동으로 옮겨지겠느냐, 성과물로 나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 당에서도 비판하는 그 포인트가 우클릭 깜빡이만 켜고 실제로는 좌회전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한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우클릭 깜빡이만 켜고 우회전을 하지 않고 좌회전을 한다면 이거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해서 벌어진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아까 이제 체포동의안 말씀하셨는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분명히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정작 본인에 대한 체포가 임박하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는커녕 단식 투쟁을 하면서 네. 체포 동의안 통과되기를 막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 부분이 아마 이재명 대표의 최대 약점이 아닌가.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 중에 사법 리스크도 있겠지만 신뢰성 리스크가 정말 가장 큰 리스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신뢰성 리스크가 가장 큰 리스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켜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언론 인터뷰를 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내용을 그래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과거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걸 두고두고 후회했다는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 단초가 된 건 검찰총장 임명이지만 더 유감스러운 건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라고 말했는데요. 당시에 문 전 대통령 본인과 조국 민정수석이 검찰개혁에 너무 꽂혀 있었달까? 그래서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이 이기려면 좀 더 포용하고 확장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민주당에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가 없는데 그럴수록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친명계와 비명계 간 갈등과 무관치 않아 보이죠. 그런가 하면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오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지 않고 대선에 나서면 굉장한 혼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친명계를 향해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비명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최근 민주당에 복당한 이후에 이재명 대표와 통화했다고 하던데요. 그 내용 들어보시죠. 복당 이후에 이재명 대표랑 전화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우리 당이 좀 더 다양성이 구현되는 그런 당이 돼야 되는데 이제 지금 요즘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다. 그리고 이게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표나 당 지도부 몇 명의 생각 가지고 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요. 왜 하필 지금 이런 인터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는 거겠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서는 뭔가 좀 역할은 해야 되는데 어떤 역할을 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관계가 있으니까 일종의 보수 김백이죠. 그때 뭐 임명하려고 작정하고 마음 먹고 진정성 있게 한 것보다는 그때 큰 판단 착오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근데 그걸 지금 이야기한다고 해서 어떤 효과나 어떤 전파력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여기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원도 되죠. 이재명 대표 지원도 되면서 또 그러면서 좀 많이 포용해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포용력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서 이른바 친문계라 불리는 김경수, 김부겸, 또 뭐 이런 사람들, 김두관 이런 사람들 좀 안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나름 본인의 영향력도 확보하면서 좀 다 잡겠다. 이재명 대표도 잡고 김경수 전 지사도 또 김두관 전 지사도 김부겸 전 총리도 임종석 전 실장도 잡겠다. 근데 그게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난번 보궐선거 때인가요? 총선 때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역할이 도움이 됐다는 평가도 나왔지만 크게 도움이 안 됐다는 평가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얼마나 이게 전략적 효과가 있는지 여부는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죠. 예, 비명계도 다양하게 안아라라는 문 전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평가하셨는데 다양하게 안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저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인터뷰 내용을 보고서 약간 깜짝 놀랐습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비판하고 비난했을까? 지금 얼마 전에 무혐의 판결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방문건, 예. 그리고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자켓 사건, 네. 그리고 최근에 울산시장 부정선거 또 역시 무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사건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가 나온 다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 대목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좀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한마디라도 했었습니까? 그전에는 한마디도 안 하다가 사실상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은 이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그 타이밍도 굉장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찰총장 시절에 조국 전 대표 가족에 대한 비리 문제를 수사한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대표에게 대해서 아픈 손가락이다. 예,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오늘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오늘도 또 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수사를 안 했더라면 가짜 인턴 증명서, 가짜 표창장으로 낙오된 다른 젊은 2030 세대들의 심정은 헤아리지 않는 겁니까? 네. 왜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만 미안함을 표현하고 조국 전 대표 가족 때문에 억울한 그런 낙오된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미안함을 가지지 않는지 제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지만 이낙연 고문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뭔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 봐야 할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초질간 강조했던 것이 이낙연 전 총리의 경우는 바로 이 재판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 리스크는 여전히 해소돼야 되는 상황이다. 예. 탄핵 전국일지라도 이걸 1차로 강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낙연 전 총리의 운신의 폭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배경에는 바로 호남 여론이거든요. 예. 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지지를 많이 받고는 있지만 결집이 돼 있지만 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비하면 호남의 파괴력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데이터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고 이따가 보겠지만요. 그런 걸 본다면은 그런 부분에서 이낙연 전 총리도 여전히 어떤 상황이 되느냐에 따라서 발언할 수 있고 또 정치적인 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또 이런 비명계의 목소리들이 많이 쏟아지는 가운데 예. 있잖아요. 이걸 또 나오지 않았더라면 이낙연 전 총리가 먼저 치고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직 여전히 은근 진지한데 조금 더 속도를 좀 이낙연 전 총리의 말로 속도를 좀 내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정치적인 본인의 입지를 또 노린다면 다른 비명계 주자보다 속도가 조금 늦었다라고 그렇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시죠. 정권 교체를 원한다는 여론이 49.2%, 정권 연장을 원한다 45.2%로 나왔습니다. 다음 정당 지지도를 볼까요? 네, 국민의힘이 조금 앞서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괴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제가 주목하는 대목은 정권 재창출, 정권 연장 그 질문에 대해서 점점 지금 응답자들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네. 그 대목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요. 저희 당에 대한 지지율뿐만 아니라 정권 재창출, 정권 연장에 대한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차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란 게 정무적인 사법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여론조사 지지율이라든지 국민들의 대체적인 여론 이런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 따라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속도를 무리하게 내고는 있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속도전을 계속 강행하면서 자기들이 지금 여러 가지 법적 절차적 공정성을 지금
해치면서까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 대목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쉽사리 탄핵할 수 있을까? 이 대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그러한 여론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어서 후보 적합도 그래픽도 보여주시죠. 네네. 후보들 보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민주당 대통령 자리에 올라갔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 인물들만큼 파괴력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 높긴 높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단연, 범진보에서는 단연 독보적입니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해서 40.8%나 나왔습니다만 예. 이 대목을 본다면 결국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전 데이터 전문가니까요. 예. 악마나 천사나 디테일에 있다. 어디에서 그러면은 보수층이 결집한다는 이야기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결집이 진보층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 되거든요. 연령대별로 보면은 2030 세대, MZ 세대가 잘 안 나와요. 또 지역으로 보면은 호남도 썩 더 많이 결집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또 충청, 특히 남부 지역, 경북 내륙, 부산이 지금 상당히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과연 민주당이 좀 더 디테일하게 지역적으로 들어가 있냐. 또 직업으로 보면 자영업층이나 블루칼라층인데 요즘 경제가 힘든 상황에 수출이 상당히 경랑을 빚으면서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직업계층이에요. 예. 이들을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또 실천 가능한 어떤 정책으로 들어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더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고민의 과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네, 민주당의 과제에 대해 살펴봤고요. 범보수 후보 적합도 그래픽도 보여주시죠. 네. 범보수 후보를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가 여전히 김문수 장관으로 25.1%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11.1%로 뒤를 잇고 있는데 김문수 장관은 대선을 염두에 두지 않겠다고 계속 밝히고 있지만 얼마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행보가 어떤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김문수 장관은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사실상 만일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그 레이스에 뛰어들 것이다. 그리고 주변 측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김문수 장관이 권력 의지가 상당하다. 상당합니까? 예, 상당하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지지율이 오늘 25%까지 나온 상황이라면 김문수 장관이 대권 레이스에 뛰어들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다만 김문수 장관의 지금 최대 취약점이라면 선명성은 최대 강점이지만 예. 확장성에 있어서 과연 지금 물음표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로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지사 1대1 대결을 하게 되면 김문수 장관의 지지가 생각보다 낮게 나온다. 반면 이재명, 오세훈이 1대1 대결 구도로 붙여보면 예. 오세훈 시장은 지지율이 잘 나온다. 그래서 김문수와 오세훈은 서로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다. 오세훈은 확장성, 그리고 김문수는 선명성. 그래서 두 사람의 치열한 대결이 앞으로 불꽃 튀는 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예. 있습니다. 30초만 좀 쓰면 좋겠는데요. 예, 30초만요. 한번 좀 범보수 후보자 그래프를 보여주시면 지금 전체 응답자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까지 다 포함한 결과인 것이고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 김문수, 예. 그다음에 오세훈, 홍준표 이렇게 나가거든요. 예. 또 이제 한동훈 전 대표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확장성 이야기를 우리 박 위원장께서 굉장히 예리하게 해주셨는데 결국 양자 대결에서 김문수 장관이 최종 후보가 된다면 나머지 사람들의 표를 유승민 전 의원의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느냐, 모을 수 있느냐. 또 오세훈 시장이 최종 후보가 된다면 김문수 장관을 포함해서 유승민 전 의원의 표까지 다 걸고 올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결국 확장성과 선명성 사이의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 당협위원장,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천 명에게 접근해 평균 연 이자율 1,002%의 이자를 챙겨온 불법 대부업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6천만 원을 빌려주고는 보름 만에 이자만 5천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무실을 급습한 경찰이 한 남성을 긴급 체포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체입니다. 6천여만 원을 빌리고 14일 만에 이자만 5천여만 원을 낸 사람,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을 빌리고 하루 만에 이자만 54만 원을 갚아야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경찰은 연이율로 환산하면 평균 1,002%, 최고 2만%에 달하는 고금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상환이 늦어지면 채무 사실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며 위협을 일삼았습니다. 주식과 하루에 전화가 200통, 300통씩 와요.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경찰은 조직원과 대포폰 대포통장 공급업자 60명을 검거하고 51명을 불구속, 9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채무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접근하고 의뢰비를 제때 주지 않으면 성행위 영상 등으로 협박하며 1억 9천만 원을 챙긴 채무 종결업체 대표 등 5명도 적발됐습니다. 내가 핸드폰 좀 보면서 잠깐 나가 있으라 그래요. 그러면 그 사이에 그것들 다 촬영을 하죠.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또 신고 취소를 강요한 사실도 있었고. 경찰은 불법 대부업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대부업체에서 지인 연락처와 신상 정보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뭐처럼 보이시나요? 인형은 아니고 귀여운 티라노 공룡 모습을 한 물총인데요. 꼬마들이 가지고 노는 이 물총, 이 장난감 때문에 오늘 여러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 사건은 부산 기장군에서 일어났습니다. 점심 무렵 누군가 갑자기 은행에 들어와서 들고 온 가방에 돈을 담으라고 소리를 쳤는데요. 얼굴은 복면으로 가렸고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로 감싼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구경도 못하고 시민과 직원에게 2분 만에 제압됐습니다. 그런데 들고 있던 물건이 더 기가 막혔는데요. 들고 있던 이 검정 봉지에 뭐가 들었나 봤더니 귀여운 티라노 물총이었습니다. 황당하고 어설픈 이 은행 강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계속해서 사건 사고 보겠습니다. 대통령실과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202 경비단 소속 현직 경찰관이 채팅앱으로 마약 투약을 권유하는 글을 올렸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는 202 경비단 소속 20대 A 순경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순경은 이성 교제를 위한 채팅앱에서 상대방에게 소금을 촬영한 사진을 보낸 뒤 마약을 갖고 있으니 함께하자며 만남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순경은 실제 마약을 소지하거나 투여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경북 봉화군 봉성면의 한 도로에서 25톤 화물차가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운전기사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화물차가 2차선 도로를 막으면서 한때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경북 포항시 홍해읍 2층짜리 건물 사무실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옥상에 대피했던 2명이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구조됐고 사무실 내부가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난 사무실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내란 옹호 논란이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올려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네, 개의를 앞두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권위 건물 1층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현장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 시각 인권위원회 건물 1층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상당히 몰려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담긴 그 안건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에 앞서서부터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는데 지금 경찰까지 투입이 되면서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 현장 이 시각 화면 보고 계십니다. 예,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에 전원위원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안건을 심의할 방침이었는데요. 예정보다 조금 늦은 시각인 3시 20분에 회의가 시작된 상황입니다. 오늘 논의된 안건은 헌법이 부여한 고유 권한을 행사한 대통령에게는 잘못이 없다.
그리고 그 부당성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조금 전인 3시 20분쯤에 회의가 시작이 됐고요. 지금 1층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제 안건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회의 저지를 막겠다면서 회의장으로 가는 14층 길목을 한때 점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설득으로 오후 2시를 전후해서 지금 1층과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서 지금 건물 밖의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예, 이런 충돌 상황 때문에 충돌을 우려한 탄핵 찬성 시민단체들은 오늘로 예고됐던 안건 상정 규탄 집회를 취소하고 내일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상황입니다. 현장에 한개 기동대 60여 명을 투입한 경찰은 1층 엘리베이터 내부 진입을 통제하면서 인권위 회의 방청 권한이 있는 사람들만 출입하도록 허용한 상황입니다. 지금 경찰 병력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이 시각 국가인권위원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지자들 한편에서는 탄핵에 찬성하는 시위자 대여섯 명이 있어서 내란 수계 윤석열 등을 외쳤으나 경찰 통제로 일단은 양측 간의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도 큰 물리적 충돌 없이 지금 대치만 이어지고 있고 지지자들의 시위만 지금 격해지고 있는 상황 보고 계십니다. 예,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논의한 안건에는 헌법이 부여한 고유 권한을 행사한 대통령에게는 잘못이 없다. 그리고 부당성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국회가 야당의 의석 숫자를 무기 삼아서 정당한 사유 없이 탄핵 소추안 발의를 남용해온 게 오히려 국헌문란이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내란 옹호 안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인권위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회의 개최를 앞두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권위로 몰려들어서 14층 앞에서 4시간 넘게 농성을 벌이다가 오후 1시 반쯤 경찰 설득에 철수한 상황, 그리고 지금 1층으로 내려와 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윤석열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의 모습, 현장 모습 보고 오셨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10% 관세 부과에 대응해서 보복 관세 조치 시행에 나서면서 2차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조만간 상호 관세를 발표할 거라고 밝혀서 우리나라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중국이 일고한 대로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 LNG의 15%, 원유와 농기계, 대형차, 픽업트럭의 10%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겁니다. 텅스텐을 포함한 희귀금속의 수출을 통제하고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10% 관세 부과에 중국도 보복 관세 시행에 나서면서 2차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일단 신중한 모습입니다. 지난해 중국의 2,964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본 미국의 입장에선 이번 중국의 보복 관세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중국의 관세 대응 예고에 괜찮다고 말하면서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통화도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It's fine. It's fine. We're going to do very well against China and against everybody else. No, we'll speak to them at the appropriate time. I'm in no rush. I'm in no rush. 지난 3일 캐나다와 멕시코 정상과의 통화 이후 25% 관세 부과를 한 달 유예한 만큼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가 이루어진다면 양국 경제에 타격을 우려해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펜타닐 불법 유입을 부추긴다는 미국의 주장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데다 글로벌 패권 경쟁 상대국인 중국이 쉽게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中方采取的措施是维护自身正当权益的必要之举。贸易战
关税战没有赢家，施压威胁对中国行不通。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서 중국이 보복에 나설 경우 관세율을 더 인상할 수 있다고 명시해 미국이 추가 관세 부과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미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 부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주 초 상대국의 관세율에 동등한 관세를 매기는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해 사상 최대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발표로 우리 증시에서 철강주들이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동국제강은 3.7%, 현대제철은 2.0%, 포스코홀딩스는 0.8% 하락하는 등 철강주들이 대부분 하락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는 0.03% 내린 2,521.27로 마감했고 코스닥 지수는 0.91% 오른 749.67로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개장 직후 9.7원 오르면서 급상승했지만 장중 하락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3시 반 기준으로 개장 때보다 3.4원 내린 1,451.2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미 대통령이 모든 수입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우리 정부가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고 철강협회 주요 수출기업 관계자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 차관보는 우선 주미 공관을 비롯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네트워크를 총력 가동해 미국 측 조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공조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이른바 펜타닐 관세에 맞서서 중국이 부과한 보복 관세 오늘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시진핑 주석과 통화된 성사되지 않은 채 조용히 기싸움을 하는 중인데요. 중국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페이지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장군멍군을 외친 셈인데 이제 2차 관세 전쟁 시작된 건가요? 네, 오늘 보복 관세는 중국 당국의 추가 발표 없이 조용히 발효됐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통화하겠다던 트럼프 대통령도 별다른 반응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의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말했는데요. 중국의 미국 수출 비중은 철강 1% 미만, 알루미늄 16% 수준으로 중국을 겨냥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조금 전 중국 외교부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의응답이 오갔는데요. 중국의 보복 관세 발효 여부에 대해선 관련 부처에 물어보라며 즉답을 피했고 미국의 25% 철강 관세를 두곤 지금 필요한 건 일방적인 관세 부과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이란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확전이냐 타협이냐 어디에 무게추가 쏠리게 될까요? 네, 이미 10% 추가 관세로 중국산 전기차는 110%, 태양광 웨이퍼는 60%로 관세가 오른 상태입니다. 트럼프는 더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실효성도 의심되고 물가 상승 우려도 큽니다. 무엇보다 이제 트럼프 집권 2기인 트럼프 대통령에겐 2차 관세 전쟁을 치를 시간이 부족합니다. 흐지부지된 2020년 미중 1차 무역 합의 이행을 다시 거론하고 중국산의 우회 수입로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매기려다 철회한 배경이기도 한데요. 1차 무역 전쟁을 겪은 중국도 트럼프와 지지층을 겨냥한 보복 관세에 더해 희소자원 무기화, 미국 기업 제재 등 쓸만한 반격 카드는 다 펼쳐놨습니다. 다만 15% 관세를 매긴 미국산 석탄과 LNG 수입 비중은 각각 2.2%와 5.4%에 그칩니다. 반독점 조사에 착수한 구글도 중국에선 인터넷 검열 통제로 서비스가 안 되는 기업이죠. 겉으론 요란하지만 실제는 수위를 조절하면서 타협의 메시지를 발신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프로풋볼 결승전인 슈퍼볼을 관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9일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시저스 슈퍼돔에서 열린 캔자스시티 치프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 간의 제59회 슈퍼볼을 관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남 에릭 트럼프 부부와 장녀 이방카의 아들과 함께 경기를 관람했으며 경기 시작 전 지난달 1일 뉴올리언스에서 발생한 차량 테러 사건의 피해자를 만나 격려했습니다. 한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연인인 캔자스시티 소속 트래비스 켈시를 응원하기 위해 미국 프로풋볼 결승전의 슈퍼볼 경기장을 찾았다가 관중들로부터 야유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현직으로는 최초로 현장에서 슈퍼볼을 관람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스위프트가 야유받는 영상을 공유한 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조롱했습니다.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가자 지구를 거대한 부동산으로 본다며 재건을 위해 중동 국가의 일부 영토를 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트럼프의 가자 구상으로 휴전협상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는 가운데 아랍 국가 정상들은 오는 27일 만나서 대책을 논의합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가자 지구를 가로지르는 넷짜림표랑 이스라엘군이 완전히 철수하면서 북부 고향으로 돌아가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군의 철구는 지난달 19일 하마스와 체결한 휴전협정에 따른 것인데 이스라엘은 2단계 휴전협상을 위한 대표단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슬아슬한 휴전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구상으로 더욱 꼬여버린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 구상을 더욱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And think of it as a big real estate site. And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own it and will slowly, very slowly, we're in no rush, develop it. 그러면서 가자 지구 재건을 위해 일부 지역을 중동의 다른 국가들에 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자 주민들을 보호하고 개별 사례 검토를 통해 미국으로 입국시키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와 이집트 LCC 대통령과도 여러 번 만날 거라면서 자신과 대화한 뒤엔 가자 주민 이주를 수용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는 물론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 속에 이스라엘만이 신선한 아이디어이자 올바른 접근 방식이라며 실행에 옮기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Together with President Trump, we can change the course of history. We can get more peace agreements. We can have a broader and lasting peace. 이런 가운데 아랍 국가들은 이달 말 긴급 정상회의를 열고 팔레스타인 문제가 심각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상황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관련한 소식인데요. 법원이 신문기일을 지정을 했습니다. 오는 20일로 신문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의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리는 날과 동일한 날인데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신문기일을 20일로 지정했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세계에 큰 파장을 불러온 중국의 인공지능 딥시크 공개 이후 처음으로 각국 지도자들이 모여서 AI의 미래를 논의합니다. AI의 잠재적 위험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또 그 혜택을 세계가 어떻게 함께 누릴 것인지 머리를 맞대는 장이들 전망입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머리를 따 올리고 DJ와 가수로 변신합니다. 인공지능 AI가 마크롱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만들어낸 가짜 영상입니다. 파리에서 열리는 AI 국제정상회의를 홍보하기 위해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SNS에 올렸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JD 벤스 미국 부통령 등 각국 정부 인사와 오픈 AI 대표 샘 올트먼 등 기업인, 그리고 학계와 시민단체 인사까지 천여 명이 참석합니다. 저비용의 오픈소스로 만들어진 중국 AI 딥시크가 개발 문턱을 낮추면서 기술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커진 가운데 모이는 겁니다. China and these people from DeepSeek have just showed that we can do it. Here in Europe, we have
good students, we have talents, we have brains, we have startups that are doing well. 이번 회의를 계기로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이 AI 분야에서 미국의 주도권에 도전하며 본격적인 협력에 나설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So you have actually this strange situation of France and China kind of echoing each other's talking points about the US trying to control AI. So we might see a kind of US versus the rest dynamic. 편향적인 알고리즘 등 AI의 잠재적 위험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역시 중요한 화두입니다. 규제에 대한 논의와 함께 선진국부터 저개발 국가까지 전 인류가 AI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기 위한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Now there is a very delicate balance to be struck between regulation that protects the citizen and not too much regulation because you've got to innovate. Well, I'm confident that this balance can be found. 정상회의 참가국들은 AI와 어떻게 공존할 것인지 관리 원칙을 담은 선언문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구속력 없는 내용이지만 합의에 도달하면 큰 성과가 될 것이라고 정상회의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여전히 내륙 곳곳에 한파특보가 남아있어 내일 아침까지는 춥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5도로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겠고요. 한낮에는 6도까지 올라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심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호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동해안 지방은 대기가 계속 건조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5도, 춘천 영하 12도, 청주 영하 6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하지만 한낮에는 오늘보다 2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6도, 광주와 대구 9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에서 눈비가 시작돼 정월 대보름인 모레는 전국으로 눈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